그래서 정리 먼저 하고 저번 시간까지 했던 거 그리고 아마 오늘 하는 건 힘들 거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을 걸. 쟤는 필요 없고 밑에 계속 달아서 하긴 한 밖에 없네. 기체가 외부로 한 1 어떻게 구하죠? 제로에서 인테그랄 P EV 또는 압력이 일정할 때 그 P가 바꿔나서 P 델타 V가 된다라고 했었고 이상기체 상태 방식 따로 정리했죠. PV는 nRT라고. 이거 말고 더 해야 될 부분은 기체가 열의 방향 얘기했었을 거고 내부 양식마저 구해야지 열역학 제2 법칙을 배울 수 있겠네. 그래서 이상기체에 더 말로 이거 더 있었네. 내부 에너지가 뭐였지? 그냥 기체가 가진 모든 에너지의 합이었다. 근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 한 게 그거예요. 내부 에너지 중에 귀찮은 걸 다 떼내버리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에서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그 입자의 그 옆방이 뭐 하여튼 그런 조건 다 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거. 다른 기체는 몰라도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 뿐이었다. 근데 그걸 조금만 더 단순화해서 계산을 해보자. 조건 하나 추가할 거다. 단원자라고.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경우는 운동 에너지뿐인데 정수권 쓰기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세 가지가 있거든. 병진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 진동 운동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단원자 분자라는 조건을 갖다 놓으면 원자가 달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동 불가능, 회전도 불가능, 얘가 있다는 얘기다. 근데 이 병진 운동이라는 게 사실 너네가 배운 전부 운동 에너지 이것만 있는 거야. 즉 지금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만큼은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각을 말 그대로 볼까? 단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뿐 따라서 n 개의 입자 입자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자라고 하자. 말이 좀 길지만 조건을 많이 붙이면 쉬워지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U는 이렇게 나열 수 있죠. U는 각각 입자가 EK만큼 에너지를 가질 건데 그런 게 N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 정리 자체는 이상기체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 위에 병진, 회전, 진동운동이 있다겠는데 어차피 회전하고 진동은 지금 배운 적이 없으니까 병진. 근데 너네가 배운 운동에 지금 다시 병진 운동에 남자고. 말론 정의하자. 병진 운동은 질량 중심의 에너지 또는 질량 중심의 운동 또는 점의 운동이라고 본다. 점동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회전 운동 모양이 있는 물체의 경우에 예를 있다는 거. 그 질량 중심 여기랑 이 질량 중심 기준으로 일단 챙겨진다고 했죠.
그래서 질량 중심 기준의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 근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는 질량 중심, 즉 물체 운동은 점의 운동을 본다. 즉 회전이랑 진동 운동은 고등학교 범위가 아니라는 얘기다. 진동도 질량 중심 기준으로 해 신축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진동이라고 하고. 자, 어쨌든 일단 운동 에너지, 이상기체 운동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만 구해면 되겠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책을 기준으로 볼까? 116페이지. U가 M 곱하기 2K라고 하는 건 똑같다. 근데 그 밑에 유도가 없다, 그죠? 저 운동 에너지가 왜 언제 비례하는지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지? 그래서 어려운 거 할 거다라고 하는 거니 시작을 해볼까? 기체, 분자, 운동으로 이루어진다. 혹시 온도 정의했던 거 기억나나? 초딩 때는 뜨겁고 차가운 어쩌고 저쩌고 귀찮아. 중학교 때는 입자의 운동의 빠르기, 고등학교 때는 평균 운동 에너지. 우리 딱 그 정도까지만 하면 이 K가 T의 온도에 비례하니까, 아니 절대 온도에 비례하니까 U도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책처럼 얘기할 수 있긴 하다. 증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자 라는 취지. 또는 대학교 때 정의 혹시 기억나냐? 온도? 이 K는 유기상 KT라고 이상한 식의 정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유도하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특정 공간에 기체가 움직이는 영역을 만들어주죠. 가로, 세로, 높이 각각 길이가 m인 정육면체 내부의 기체가 왜 압력을 가지는가? 사실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 그대로 치고 쓴 것 뿐이다. 기체 입자가 압력을 가진 이유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V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평면하고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거였죠. 질량은 M. 자, 그럼 질문이다. 공간에 갇혀있는 기체 입자, 기체 분자는 X방향으로 빨리 움직일까? Y방향으로 빨리 움직일까? Z방향으로 빨리 움직일까? 어디가 제일 빨리 움직이냐? 당연히 다 똑같이, 그죠? 그럼 굳이 모든 방을 다 계산할 필요가 있나? X, Y, Z 똑같은데 한 방에만 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속도의 X만 보거나 그리고 Vx라고 하죠. 그럼 충분히 여기 하니까 여기 압력 보면 여기나 여기 다 똑같겠지?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 방면, 저 색칠한 부분에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가, 그래서 얼마 힘을 가는가, 그래서 압력은 얼마인가 이걸 따질 건데 일단은 속력 먼저 해결하죠. 정확하게는 지금 다른 건 RMS 속력이에요. RMS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영어로 써볼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루트. 제곱근 얘기를 하지? 요거 먼저 얘기했나? 민 의미도 있네, 수단도 있네. 교환하냐는 뜻도 있는 거죠. 저 민은 뭘까? 평균입니다. 평균이 민 밸류라고 하지. 맨 뒤에 S는 스퀘어다. 스퀘어가 뭐게? 혹시 이런 단위 본 적 있냐? 1cc? 이게 아마 1ml랑 똑같다라고 보였을 텐데 이해가 뭐하니까? 본 적은 있냐? cc? 편의점 가서 의사한테 몇 cc라고, 밀리리터라고 되냐? 몇 cc라고 되냐?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게 영어 뭐예요? 큐빅 센티미터가. 센티미터는 뜻을 알고 큐빅은 뭘까? 세제곱이란 뜻입니다. 그럼 스퀘어 뭐게? 제곱이지? 당연히 x
제곱하면은 면적이 되고 수제곱하면은 부피가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냥 자 스퀘어는 제곱이라는 뜻이야. 즉 RBS 속력은 해석하자면은 우리말로 쓰면 제곱은 평균 제곱 평균 제곱근 속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는 이유가 있지. 영화 이 방에 있는 기체 입자의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이 방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쉬워 되게 쉽다니까. 과연 이 방 안에 있는 공기의 평균 속도가 얼마일까? 0. 당연히 증거. 전위가 바람 안 불잖아. 자, 그래서 기체 입자의 속도는 의미가 없다. 왜냐면 왼쪽 오른쪽 움직임이 똑같은 거 합해서 빵이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하면 일단 제곱을 한다. 그럼 전부 다 플러스니까 누가 빠르다 느리다는 구분할 수 있겠지. 대신 속력이 되는 것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제곱을 했다. 그럼 일단 무슨 짓을 하냐면 평균을 내. 그리고 숫자가 너무 커진 것처럼 하여튼 달라졌으니까 거기에 다시 루트를 지어서 비슷한 값을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이 단어에 쓰는 속력은 수학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정의된다. 일단 임의의 입자의 속력을 제곱을 해. 그런 다음 그 입자가 총 n개가 있다는 n으로 다시 나눠. 이러면 제곱의 평균이 된다는 거죠. 어머 세상 어려운 미안. 일단 입자가 VI의 속도로 움직이는 놈이 있다면 그걸 일단 제곱해준다. 왼쪽 오른쪽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런 다음 걔들을 처음부터 n개까지 다 더한다. 그런 다음 n으로 나눈다. 이런 제곱값의 평균이라는 의미가 되죠. 여기에 루트만 씌워주면 RMS 속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력을 다룰 거다라는 건 진짜 이거 계산하잖아요. 개념이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까 봤듯이 X방의 평균 속력이나 Y방의 평균 속력이나 Z방의 평균 속력이 똑같겠죠. 그리고 이 위의 속도는 당연하게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방향 속력의 제곱한다면 루트 씌우면 되죠? 귀찮으니까 우린 여기에 제곱을 하죠. 사실 저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것 뿐이고 그죠?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 하나 더 붙었던 것 뿐이지.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걸 볼까? 기체의 압력. 자, 요거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물리학에 말하는 말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하는 거야. 자, 기체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배웠다. 뭐 때문이었지? 충돌. 입자의 충돌 때문이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정신 번쩍 들어야지. 입자가 충돌한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충격량이 존재한다는 뜻. 이죠? 그 충격량의 정체는 운동량의 변화량이었다. 그죠? 그 운동량의 변화량 가지고 충격량을 구할 수 있을 거고 얘가 결국 힘 곱하기 델타 T일 테니까 여기에서 힘을 구할 수도 있겠네. 델타 T로만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충격할 때 가진 힘을 찾을 수 있다. 입자 하나가 평균적으로. 왜냐면 평균적으로 이걸 정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압력을 구해보실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 이거 왜 한글로 썼냐면 제일 귀찮은 부분이에요. 그럼 면적은 얼마죠? 지금 저는 입자가 충분한 것을 번호색 부분만 볼 거니까 가로에 세로에는 면적은 L제곱. 그럼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란 건 입자가 N개가 있으니까 N개가 각각 충돌할 때 힘을 가할 거야.
저기 F는 입자 하나가 가능입니다. 착한 사람은 VS로 가서 콩하고 부딪히는 게 예쁠 거예요. 나 다시 튀어나와서 여기 부딪혀서 여기 좀 왔다 갔다 이랬거든. 자, 진짜로 계속 계산해 보실까? 하늘을 이렇게 써서 제곱. 그다음 임의의 개수는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다. 그다음 F가 어떻게 구하냐면 델타 T면 델타 P로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여긴 나도 모르겠으니까 너네가 불러볼까? n 곱하기 na는 그렇다 치고 델타 P를 먼저 구해볼래? 한 번 부딪힐 때 운동량이 얼마 변할까? 잘 생각하면 MV로 와서 MV로 튀어나간다. MVX로 와서 MVX로 튀어나가겠지?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지? VX로 왔다가 M자리가 VX로 튀어나간다고. 그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인데? 0. 그렇지. 나중 되게 처음이니까, 그지? 근데 운동량을 뭐 고려해야 되나? 반응을 고려해야 되겠지? 0이라고 하면 사실 충격량이 없다니까 운동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뚜껑을 갖다 뜻이 된다, 그지? 풀어보면 안 틀렸지. 얼마게?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MVX라면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MVX. 방향이 반대니까. 그럼 나중 빼기 처음 하면 마이너스 MVX 마이너스 플러스 MVX니까 마이너스 2MVX죠. 그럼 반대로 벽이 받은 충격량은 거기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다. 사실 크기만 따진다고 해도 상관없고. 간이 됐나? 네. 네. 이거 전 운동할 때도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그죠? 방향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기체분자 운동이 어려운 게 앞에 배웠던 것까지 다 알아야 제대로 풀 수 있거든. 수학도 아주 조금 복잡한데 어차피 우리는 계산 안 할 거야. 값은 나중에 다시 계산하겠지만. 자, 그럼 시간도 한번 따져볼까? 어차피 소련 MPX를 주시는 완전 탄성 충돌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MV로 충돌한 다음에 슉 갔다가 여기 MV로 부딪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그 시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시간 속력분의 거릴 거니까 속력 얼마로? 계속 VX로 가겠지? 얼마를 왔다 갔다 하게? 얼마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충분한 다음 충분할 때까지 이해만큼 왔다 갔다 한다, 그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 근데 식이 뭔가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정리할 건 조금 정리를 해주자. 구체적으로 날리자. 그 다음 n은 내리고 vx는 올릴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다시 두 번만 다시 써주세요. 정도 다시 써주면 되겠네. 그럼 분모는 누가 되냐면 L 세제곱. 그 다음 날리고 L 내렸고 Vx 올렸으니까 N 곱하기 N 몇 번 더 써야 되겠네. 곱하기 N Vx의 제곱이 되십니다. 그런데 더 계산하기 전에 위에 미리 정리하는 거 Vx가 얼마에 해당하게? Vx의 제곱? 얘도 Vx제곱? Vx제곱이니까 얘는 결국 3Vx제곱이랑 똑같네. 맞나? 그럼 Vx제곱은 3분의 V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다음 얘 누구게? 제 부피. 그렇죠. 제 전체 부피겠다, 그치? V가 되겠나? 그래서 얘 좀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될 거다. 3V분의 N, NA, M, 다시 3V분의 N, NA 곱하기 M, V제곱. 칸을 왜 이렇게 띄어나가면
지금 프로는 목적이 운동에너지를 구하고 있었다 그죠? 운동에 압력 가지고 어떻게 운동에너지를 끄집어내는 목적이었는데 적당한 게 하나 남았다 그죠? 이렇게 2분의 1 곱하면 이 뒤에 거는 2K가 되겠네. 그 다음 식이 달라졌으니까 맞춰줄까? 이렇게. 자, 이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기체 입자가 병렬에 충돌할 때 가한 압력은 3분의 2 곱하기 V분의 N NA 2K랑 똑같다. 오, 이뻐라.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를 알아야지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분의 nRT에 따른 P는 V분의 N R T가 되시겠다고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은 똑같은 걸 날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 근데 정리하는데 귀찮으니까 얘도 같이 정리하자. R 값이 사실은 NA 곱하기 K였다, 그지? 그러니까 N은 날릴 수 있겠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까? 2K로. 그러면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물론 단원적 문제 이상 기체만 이겠지만 얘는 2분의 3 K P로 정리가 되시는 거죠. 매우 중요한 결론이니까 얘는 바른 내용. 심지어 대학교에서 온도 그런 거 정의가 이 식이라고 했다 그죠? 그 식까지 만들어냈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도 써놓자. 기체, 입자, 그러니까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요식이 되신다. 그럼 지금 목적이 단원 체목이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니까 이놈의 식이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네. 따라서 U는 책에서 N 곱하기 2K가 N에 비례한다고 말로 식으로 놨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죠. N은 마찬가지 N 곱하기 NA 2K는 2분의 3KT 다시 얘랑 얘가 합하면 R이니까 는 최종적으로 U는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의 경우에 2분의 3 NRT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이상기체 상태 방정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2분의 3 NKT라고도 쓸 수 있다. 더 중요한 식은 얘일 것 같으니까 사실 밑에 식이 책에 있는 내용일 건데 얘가 어쨌든 말씀인데 단원자 분자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식이다. 그 다음 책이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어쨌거나 이놈의 식을 최종 분석하면 개수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이게 책에 있는 내 마지막 결론이라거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K가 온도에 비례한다는 책에 대충 말로 쓰는 건 이 식에서 할 수 있다, 그죠?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간단하게 유도가 될 수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복잡하게 유도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얘가 유도돼야 금방 내부 에너지가 개수 온도에 비례한다는 최종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나름 중요한 거니까 여기 써볼까? 델타 U는 2분의 3 N은 원래 안 변하고 R도 안 변하고 온도만 변한다. 그 다음 지금 저 옆에 있는 식 중에 열역학에서 꽤 중요하게 유도되는 거 두 가지. 이거 중요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는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그냥 워낙 중요한 식이라 다시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는지 아닌지는 부피가 변하는데 부피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그죠? 마찬가지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온도가 변하는지만 보면 된다. 구체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뜻,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이제 이 페이지는 분리가 끝났으니까 뒷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 제목이 뭐죠? 와 이거 되게 아깝다. 제목이? 연력학제 1법칙. 그리고 중요한 식이 거기에 푹 명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읽어볼래? Q는 Q는 델타 U 정하기 델타 U 더하기 W가 돼 있을 거지. 칠판 다시 볼까?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즉 내부는 연력학 제1법칙의 상식표인데 Q 계산한 게 얘는 더하는 거 같다 이렇게 더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쟤들이 매우 중요하고 쓰잘데기 없이 데이터를 계산하는데 이런 고생까지 한 거다. 괜히 내부 에너지가 끌리면 연력학 제1법칙까지 깨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연력학 제1법칙. 지금 와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 얘가 확장된, 얘기하자면 확장된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연력학 제2법칙이 아주 조금만 확장이 되면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연력학 제1법칙, 이건 비용소인가? 는 대충 에너지 보존이다. 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사실 연력학을 배우는 이유가 자동차 엔진 같은 열기관 때문이고 열기관은 기체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뭐 그딴 걸 따지고 있는 거다. 즉 나도 틀리기 싫으니까 책처럼 아주 뭉뚱그려서 개 또는 작동 물질 또는 엔진 내부 그딴 식으로 엔진 내부 부분을 알고 개 또는 네가 관심 있는 기체 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저 개는 자동차 엔진이다. 그런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걸 연구하는 건 쓸모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자동차 엔진, 실제적으로 자동차 엔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개를 이용해서 외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을 비롯한 다른 기관들은 저 일을 시키기 위해서 뭘 투자하냐면은 보통은 열을 투자하죠. 자, 그 열은 제일 처음 나왔던 그놈이 Q. 자, 그럼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개, 그러니까 기체 또는 자동차 엔진에 열을 가하면 그놈의 개는 외부로 1, 즉 W를 안다? 구하고 싶은데 이건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다. 1200원짜리 왕뚜껑을 사먹고 싶어가지고 얘한테 2000원을 투자했다. 그게 나의 투자겠지? 대충 그게 투자하는 게 열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1200원짜리 왕뚜껑이야. 왜 이걸 착해가지고 편의점에서 1200원짜리 왕뚜껑을 잘 사가는단 말이지. 문제는 800원 먹고 쪘다. 그래서 저렇게 먹고 쬐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걔가 저장한 에너지 또는 걔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겠죠. 이 800이라는 건 걔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 또는 의미가 없는 생각 그렇게 하게 됐다. 어차피 걱정이 왜 이러냐. 근데 차 떠내려가겠다. 뻥이야. 안 떠내려갈 것 같아. 자, 그래서 다시 우영이한테 2000원을 투자하면
우영이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라면 사오거나 아니면 800원 먹고 짠다 라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의 내부 에너지 즉 개탈기로 저장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 유행이 얼마 먹고 쨌든간 상관없이 돈의 총량은 똑같겠지? 일부를 쪼개가지고 일을 하고 일부는 자기가 먹고 쨌을 뿐이지. 마찬가지 열을 투자했다면 그 열로 할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다. 그 식으로 나타내는 거겠지. 걔의 열을 가면 그걸로 착하게 외부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가 먹고 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이 개념이 거의 그대로 윤곽 제2법칙이다. 즉 책에 있는 정렬 Q는 W 플러스 데이터인데 외우 식도 아니고 외우면 사실 더 헷갈린다. 왜냐하면 화학에서 저 1의 방향이 반대거든. 관심 있는 게 물리에서는 그래서 그 이놈의 기체가 지금 외부에 얼마 일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면 화학에서는 기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를 외부에서 받는 일이라고 물리랑 정반대로 정해요. 즉 화학에서 Q 플러스 W가 델타 U 있다는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관점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Q, W, 델타 U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보다 다시 이게 꽤 중요한 법칙이에요. 연락각 제1법칙 나머지 부분 전부 다 이걸 계산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W는 이렇게 계산한다. 아니면 앞 얘기처럼 이렇게 계산. 그 다음 델타 U는 반드시 쭉 하면서 유래를 20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들을 올바른 얘기로 불러줄 차례인데 여기 이 식에 쓰이는 Q는 당연히 일단 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외부로부터 받는 일이다. 이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Q가 양수면 걔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마이너스 Q가 음수면은 걔가 외부로 일을 내보냈다. 이딴 식으로 해석된다고 했었지. 그 다음 W는 물론 걔가 관심 있는 게 외부로 한 일이다. 그래서 W가 양수면 걔가 외부로 일을 했다. W가 음수면 걔가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그게 문제에서 표현은 걔가 외부에서 일을 얼마 받았다, 일을 얼마 했다. 이딴 식으로 얘기할 테니까 아니, 받아. 외부 일을 얼마 했다 또는 외부에서 얼마 일을 받았다 이딴 식으로 단서를 줄 거니까 그 말에서 자연스럽게 부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 다음 델타 U는 당연 따질 거 없죠. 어차피 관심 있는 게 기체니까. 그래서 걔가 걔 또는 기체의 내변의 변화입니다. 나 참 식을 좋아하는 인간이 식을 쓰고 저렇게 한글로 다시 썼다 그런 건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방향. 그래서 정의. 자, 그래서 연립학 제1법칙은 끝났고 그 다음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그 연립학 제1법칙 아니 남은 게 있었네. 오 책에 있었네. 걔가 외부에 에너지 주고받을 때 열과 일의 부호 방금 얘기했던 그 놈이다 그치? 왜 내부에 지금 빠졌냐면 내부에 하나밖에 없거든. 기체가 그렇지. 자 그래서 Q가 양수라고 하면 당연히 열 받았다는 때 Q가 음수는 열 내보냈다는 때 W가 양수는 건 일을 외부로 했다는 뜻. 그 다음 W가 음수는 건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책에서 다시 정리한 이유가 방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호가. 그 다음 마지막에 걔의 내부 엔진은 쓸데없다 그죠? 내부 엔진 데이터는 Q에서 W죠. 굳이 이렇게 식까지 써서 이야기할 필요 없을 거다. 그 다음 밑에 내용도 별 내용 없으니까 패스. 그 다음 시야 확정의 특이한 게 있는 제1종 연구기관.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 줄이나 꺼볼까?
줄 거는 없다. 이렇게 써놓자. 제1종 연구기관은 뭘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냐면 그냥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한다. 근데 연력학 제1법칙이 다른 건 에너지 보존이라고 했죠. 즉 제1종 연구기관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입니다. 똑같이 저 뒤에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걔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게 제2종 연구기관이다. 그럼 나올 때 보면 돼요. 다시 정리. 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 제2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 다음 다시 제1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고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케이스 첫 번째 그림 보이나? 이상한 바퀴 있고 뭐냐면 공이 떨어지면서 떨어진 힘 가지고 저 수리에 계속 돌리겠다는 뜻이다. 질문이다. 이 수리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없게? 아니라고? 가인이는 이 바퀴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못 돌아갈 거. 못 돌아갈 것 같다. 그치? 유행도 그렇고 그치? 근데 난 계속 돌아갈 것 같은데 마찰, 공기저항 그런 걸 최대한 없으면 계속 돌아갈 수는 있잖아. 그럼 계속 돌아가면 역학적인 증가하게 감소하게? 그대로지? 열각 제어법칙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 안 되잖아. 자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 당연히. 이게 사람들이 흔하게 착각하는 케이스인데 그럼 뭐가 안 되냐 하면은 기관이라고 했죠. 기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다른 쳇바퀴 비슷한 거에 뭔가 축을 연결해서 다른 걸 돌리겠다거나 아니면 전기 생산하겠다거나 이런 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게 안 된다고. 지 혼자서 계속 돌아가는 건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상한 그림이 있다고 하지? 물이 떨어지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 자 위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 물이 떨어지면서 밑에는 발전기 비슷한 걸 돌릴 거다. 그럼 그 발전기로 펌프를 돌려가지고 펌프로 물을 다시 퍼올리면 떨어지는 물 때문에 발전해서 그 발전 가지고 펌프 돌려서 물이 다시 퍼올리는 거니까 효율을 100%를 유지하고 우리가 점성 같은 거 없애버리면 이건 가능한 일이다. 근데 뭐가 안 되냐 하면은 그 물 떨어지는 쪽에 있는 터빈 또는 발전기 비슷한 거 이상한 기계가 붙어있는 부분이나 얘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즉 기계에 일을 하면서 펌프를 똑같은 양의 물을 버릴 수는 없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니까. 다시 이거 저 왼쪽에 있는 기계에만 떼버리면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일을 한다, 외부로 일을 한다 라는 조건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이 법칙이 위배되니까. 차이점 알겠나? 계속 움직이는 게 연구기관 아니다. 기관은 기본적으로 외부로 일을 해야 된다. 즉 제1종 연구기관은 외부로 일을 계속하면서도 작동을 계속하는 물체는 없다는 얘기지. 아니 기관은 없다는 얘기지. 자 해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번 단은 사실상 끝! 이라고 하고 싶은데 말이죠. 실패했는 내용들이 다 아깝지만 다 지우고 정리를 좀 하자. 잠깐. 가인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었지? 배우게 됐다고? 네? 아니야? 네. 그럼 쉽게 하자. 우영이는? 격하게 가볼래? 네 알겠어. 그럼 간단하게 하자. 이게 사실은 뒤에 엔트로피라는 걸 다루려면은 핵심되는 내용이 온 과정과 단열 과정인데 등온 과정에서는 적분이 돼야 되고 단열 과정에서는 적분이 아니라 뭐였지? 방정식이라는 거 풀어야 된다. 그 정상 과정은 대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난 연력학을 보면 진짜 뭔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단열 과정이나 등원 과정은 가입 탑2에 있는데
물리투.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지 그 뒤에 있는 엔트로피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미쳤지. 엔트로피까지 물리 원으로 내리고 등원 과정하고 단일 과정이 이따위로 해석한다고? 좋지 않아.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복습 다시. 중요한 거. 열역학 제곱책 기체의 열을 가면 개의 열을 가면 개는 외부로 일어나는 지방으로 찐다는 중요한 법칙이 열역학 제곱책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해석하는데 써먹으면 요거 하여튼 요거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짜잔 책에는 책에는 연락학 제곱책 응용이라고 되어 있겠지만은 얘들 연락학적 과정이야. 그 네 가지가 뭐가 있냐면 쉬운 순서대로 첫 번째 등적 과정, 두 번째 등악 과정, 세 번째 얘부터 중요한 등온 과정,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 근데 이건 쉬운 순서대로 쭉 써놨고 중요한 순서대로라면 얘들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계산했을 때 난이도를 별 5개로 계산하면 등적 과정의 난이도가 별 하나잖아. 얘는 난이도가 별 2개 정도 줄 수 있을 거야. 얘는 별 5개 꽉 채울 거야. 얘는 별 10개지? 그래서 난이도 이럴 때 지금 할 때는 어차피 얘기할 거는 몇 개 안 된다. 등적 등합은 직접 계산도 해보고 등호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거다. 단열은 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과정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 된다. 첫 번째 줄에 쓰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지? 의미 파악이라고 하죠. 여기에 뭔 얘기가 들어갈 거냐 하면은 자, 1번 등적이 무슨 의미일까? 등적의 적은 부피란 뜻이다. 등은 같다는 뜻이고 즉 등적 과정은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까? 부피가 계속 똑같으니까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부피 변화가 일단 뜻 없다는 뜻?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이 중에서 관계는 말이 누가 될까? 부피 변화가 없다? 그 부피 변화가 지금 참고 1 맞나? 그러니까 얘는 변화보다 1이 빵이라는 뜻이다. 비슷하게 등온은 온도가 똑같으니까 온도 변화가 없겠지? 그럼 온도 변화가 따지면 당연히 내변하지. 그 온도가 똑같은 델타니까 연결 델도 0이겠네. 난이도 파악하는 게 의미 파악 단계에 들어갈 거다. 그럼 두 번째 단계 얘 쓰는 거는 그래서 연극학 제1 법칙을 적용한 단계다. 그건 여기에 줄어쓸 거야. 파란색으로. 자, 그럼 물리 1 정도에서는 정규 과정, 그러니까 하이탑이 아니라 그냥 정규 과정이 첫 번째랑 두 번째 단계 그리고 그래프 해석으로 끝난다. 그리고 너는 그 정도 수준보다 아주 약간 더 지나갈 거야. 그래서 의미 파악 문제를 볼까? 그 전에 의미 파악해. 말부터 해야지. 등적에 등은 같다는 뜻, 적은 부피란 뜻이니까 부피가 일정. 그 얘기는 당연히 델타 V가 빵이라는 뜻이다. 또는 dV가 빵이라는 뜻이다. 델타 V가 빵이면 당연히 빵이 되는 건 W도 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걸 기준으로 1법칙 적용시키면 될 거고 그 다음 등압은 내가 엄청 싫어하니까 빼자. 등호는 마찬가지 온도 변화가 없다는 뜻.
그럼 온도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빵이 되는 게 누구냐 하면 당연히 외부로 한 일이 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가 빵이 된다, 그죠? 그다음 단열은 단이 끊는다는 뜻이니까 열의 출입을 없앤다. 말 그대로 주가 빵이라는 뜻이다. 즉 이런 과정 또는 문제에서 힌트 줬다면은 저게 의미 파악은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사실 수능형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이 빨간색 부분 찾아내는 거다. 그럼 문제가 제일 안 나오는 게 뻔하지. 등합 과정이지. 계산은 쉬워서 나오긴 하는데 등합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 할 말이 이거밖에 없다. P가 일정하다. 그럼 이걸로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별로 없지. 얘 대신 왜 써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유일한 단서는 얘밖에 없다. W는 P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오마야. 간이 틀렸네. 어차피 올라갔네. P가 일정하다는 거. 그러니까 W는 P 곱하기 델타 V라는 거. 많이 의미는 그러면 그 다음 제1법칙에 적용시키면 어차피 얘가 이거니까 Q는 W 플러스 델타 U에서 W가 빵이면 얘 의미 이거지. 열을 가하면 일은 안 하고 싹 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쓴다. 즉 저거 온도 변화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다.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변화시키면 예를 들어 라면 그릇에 뚜껑 닫는다거나 그러면 강한 열이 쌀이 묻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에만 쓰인다. 내 말은 다시 온도는 제일 높게 올라간다는 뜻이지. 라면의 설명이 쫄깃쫄깃함이니까 당연히 물속에 라면에 오래 있으면 안 돼. 즉 같은 양의 열을 가해서 최대한 빨리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라면 끓일 때 압력밥솥에서 끓이자. 최강이라. 공감합니다. 그 다음 등합 과정의 시간인데 단서가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열역학 제곱식에 적용시켜주는 아무런 단서도 없기 때문이다. 원래 열역학 제곱식은 똑같아져 버렸지. 슬퍼. 나머지는 얘는 열을 가하면 내부 에너지 저장을 하니까 오 이게 웬일이야. 열을 가하는 족족 일을 한다는 뜻이네. 그래서 기관을 만들 때 등원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구나. 즉 등원 과정을 움직일 때 내부로 일을 제일 많이 하게 된다. 그럼 단열 과정은 Q가 빵이니까 W 플러스 델타 빵이라는 뜻이네. 자, 그 얘기는 등압 과정을 제외하고는 연력학 제곱식 Q, W, 델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빵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개념 문제 물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등압 과정이다. 많이 슬퍼. 자, 그럼 계산이 가능한 건 계속 계산해 보실까? 자, 그러니까 Q는 결국 W가 빵이니까 델타 U, 그 델타 U가 2분의 3 N R 델타 T였지? 잠깐만. 아니, 1분 30초. 아니, 2분. 이분이 가시는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결과죠. 직접 관리 끝내자.
이거 그래프 해석해봐. 무슨 의미해? W 인테그랄 PDV 무슨 그래프의 누구란 뜻이죠? 세로축이 P고 가로축이 V인 그래프. 엄마야 조금 못한다고 했지? 네. 네, 그냥 밑에 걸로 하자. 곱하기 형태의 식은 그래프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되죠? 넓이. 그래프의 넓이란 뜻이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곱하기 형태는 넓이고 가로분의 세로, 그러니까 데이터분의 데이터는 어떤 그래프의 기울기가 있다, 그죠? 똑같이 성립한다. 즉 등적 과정이면 등각 과정이 뭐가 하여튼 전부 다 그래프 해석하면은 그 그래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그래프는 누가 말해도 세로축은 P, 가로축은 V인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그래프 해석을 마저 해보실까? 등적 과정이면 부피가 똑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처음 위치가 여기, 나중에 그 위치가 여기 이딴 식으로 기어 올라갔다 그런 뜻이겠죠? 즉 여기에서 이딴 식으로 똑같은 부피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 이런 형으로 따라갔다면 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시피 그래프 안에 면적이 없으니까 한 일이 없다라는 뜻이다. 그 다음 등원선이 마음속으로 그려지면 좋을 텐데 PV 그래프를 볼 때 꽤 중요한 게 저 파란색으로 표시한 등원선이다. 보다시피 얘는 예방도가 없지. 그러니까 이 온도가 죽으라고 올라갔다 라는 해석이 된다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 등합 과정 아까 난이도 별 5개 중에 2개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억지로 계산할 필요는 없긴 하다. 결론 떠나서. 그러니까 Q는 W가 얘가 P 곱하기 데이터 V 플러스 데이터 U라고 써놓죠. 근데 P 곱하기 데이터 V는 이상이체 상태 반대 일성으로는 이렇게 쓰고 싶네. NR 데이터 T라고. 그럼 다분수분자 이상지체 내변신 구해냈죠? 2분의 3 NR 데이터 T라고. 오 이게 웬일이야? NR 데이터 T가 똑같이 들어갔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2분의 5 NR 데이터 T라고. 그래서 계산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얘도 똑같이 세로축이 P, 가로축이 V인 그래프 해석하면 이번엔 얘는 압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쭉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원래 부피가 여기 V0, 나중 부피가 여기 V라고 하자. 그럼 처음 위치는 여기였고 나중 위치는 여기로 변했을 테니까 이 기체가 따라가는 길은 I에서 F까지 압력이 똑같이 유지한 채 변하는 요 경우. 이때 한 일은 어차피 1이라는 게 그래프 안의 넓이를 구한다니까 이때는 요게 기체가 왜 약간 1이라는 거지. 더럽게 쉽네. 압력이 P라면 얘는 P, 가로축은 P, 세로축은 데이터 V. 그러니까 W는 P 곱하기 데이터 V를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W 어쨌든 이 정도. 자 그래서 등합 과정은 이 정도까지만 하자. 그 다음 등원 과정은 Q가 W인데 그지? 그 W가 계산이 할증없이 적분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보다도 얘는 책에 있는 그래프 해석을 먼저 해보자. 그럼 등원 과정이면 온도가 똑같을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일의 법칙에 따라 부피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처음 부피가 여기쯤 V제곱, 나중 부피가 여기라고 하자. 그럼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기체가 변하게 된 기체의 이 변화는 등원선 따라 내려간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곡선을 따라 내려갈 거다. 그렇다면 그때 기체가 한 1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하면 돼 말이죠. 구하면 된다고 했지 너네가 구할 수 있다고는 안 했다. 왜 너네가 아직 도형 넓이 구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지 않냐?
뭐 아니면 뭐 삼각형. 삼각형 아니면 삼각형 그지? 그 위는 삼각형 잘라가지고 계산할 거고 그지? 즉 곡선 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배운 적이 없다는 얘기야. 얘 계산이 사실 얘다. 자, 그러니까 정규 과정으로 얘기하자면은 물리 1을 배울 때는 당연하게 미적분을 수학에서 안 배운다. 그리고 적분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리 원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진척을 안 한다. 이 책도 마찬가지일 거다. 오, 온도가 일정한 과정 질문 먼저 나왔네. 그래서 그래프만 그리고 거기 색칠 돼 있냐? 이만 구하고 저렇게 구할 수 있다까지만 하면 땡이다. 그리고 만약에 너네가 적분을 배웠다면 나 이거 진짜 계산했을 거야. 그래도 모르니까 옆에 좀 써놓을까? 이 W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N, R, T, 자연 로그? 로그는 배웠냐? 로그 배운 사람 손. 안 배운 사람 손. 진짜 안 배웠어? 좀 많이 무리였구나. 얘 그냥 로그도 아니고 자연 로그니까. 참 이거 그냥 써놓고 잊어버려라.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얘 적분이 필요하니까 등호과정이 필요하니 5개 중에 5개였다. 어쨌든 이상으로 지금 접근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거 얘는 얘보다 훨씬 계산 어렵다. 훨씬. 그러니까 당연하게 책을 커내니까 단열 과정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 보다시피 말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얘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W가 뭐냐면 마이너스 델타 U예요. 그런데 말로 씹으려는 건 중요하니까 이 1이란 건 누구의 비례더라? 부피 변화의 비례했지. 네 번째 변화는 온도 변화의 비례했다. 자, 그 이제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델타 V가 양수라면 델타 V가 양수니까 당연히 W는 양수. 그럼 W가 양수니까 델타 U는 음수가 되겠지. 부호가 둘이 반대인데. 그럼 델타 V가 음수니까 당연하게 델타 T는 뭐야? 우리말로 느리라고 해도 등호가 왜 나와? 델타 T는 당연히 음수가 될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학교에 중상 과정에 나오거든. 구름대 생성이. 이걸 단열 상태에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팽창이라고 합니다. 즉 중상 과정에 말이 나온다.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떨어진다고. 또는 과거에 공통 질문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중학교 책에 버젓하게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팽창, 단열 상태에서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팽창하면 온도가 왜 떨어지냐? 라고 물을 수 있겠지. 물론 답은 단열 팽창이겠지만 네 입에서 단열 팽창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추가 질문 단열 팽창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말이 나오겠지. 그럼 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떻게 오고 Q가 빵이니까 W 플러스 전빵. 그러니까 내부에는 지금 외부로 일을 하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진다. 또는 최소한 기체의 에너지를 써먹었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답은 나와야 된다. 정식 관련 이렇게 되고 얘기하다가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가 맞는지 볼까? 단열 팽창, 즉 델타 V가 양수가 되면 잘 그 얘기를 그대로 썼네. 안 해도 되겠다, 그치? 단열 합치면 거꾸로니까 패스. 그럼 정작 중요한 거가 아니라 말로 씹으렸을 때 형상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거. 첫 번째, 탄산음료 뚜껑 딱 따니까 거기에 김 날아가는 거 보이냐? 통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잠깐 뚜껑 저 기포 안개 비슷한 안개? 연기 비슷한 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탄산음료 보관할 때 앞니 녹게 하는 거 맞나? 근데 그 상태에서 뚜껑 따면 그 기체가 밖으로 나와서 순식간에 팽창하겠지.
그럼 그 팽창 자체가 밖으로 나가면서 아무도 열을 가하지 않았으니까 단열 팽창. 그럼 그 공기는 온도가 떨어진다. 그러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이딴 식으로 김이 보이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구름 포함한 수증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상승하든가 상관없다.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감소. 기압이 감소하니까 공기 덩어리 부피는 당연히 커지는 거다. 그럼 그게 단열 팽창이니까 어쨌든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가 이 시점에 도달하면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생성된다. 이게 중학교에 배우는 구름의 생성 원리. 거기서 단열 팽창이라는 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자전거의 바퀴에 구멍이 김이 공기가 빠졌을 때, 저 이상한 뭐지? 압축기? 뭐라고 해야? 튜브에 공기 넣는다고 돼 있네. 넣으면 사실 자전거 바퀴의 부피는 그렇게 커지지가 않는다. 그런데 공기는 들어간 쪽 압축이 되니까 계속 단열 압축이 일어나서 나중에 한참 놓고 보면 바퀴가 따뜻해진다. 뜨거워진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다음 높새바람 또는 팬 현상이라는 거. 오, 이거 좋은데. 자, 이거 태백산맥 그림 제대로 그렸다, 그치? 우리나라 대체로 동고서적 형지형이니까. 그래서 동풍이 불면 말이지. 동쪽에 스킬러 혹은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어쨌든 상승하니까 단열 팽창이 나와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이 시점에 도달하면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즉 동풍이 불 때 동해안 지역에 막대한 비가 내리는 이유가 이거다. 예를 들어 차가 지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자, 그래서 동쪽에 비를 다 때려붓고 딱 태백산맥 넘어가면 이제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그럼 이제 뜨거운 공기가 단열 압축만 된다. 구름이 없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구름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조 단열 감열보다 수분 단열 감열이 반 정도이기 때문에 아예 귀찮아 이거 하자. 이거 다시 볼까? 네, 어쨌든 그렇게 건조한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결국 초여름에 주로 동풍이 부는데 초여름에 서울하고 경기 하이틴 쪽에 건조하고 난리가 나고 보니까 공기가 생기고 너무 왜곡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린 반대로 설명할까? 여기가 울산. 때는 겨울. 대체 왜 울산은 눈이 겨울에 안 내리나 하는 건데, 겨울철은 대체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거든. 그 다음 계산시켜야 태백산맥 높이가 2000m라고 하죠. 사실 1500 근처에서 놀고 있다. 자, 그 다음 건조한 공기는 100m당 5도씩 보자. 감율이 얼마지? 미쳤다. 6도씩 변한다. 습연, 즉 이미 이슬점에 도달한 경우는 100m당 이거의 절반밖에 안 받았다. 그럼 때는 겨울이니까 이거 온도 조금 양보해서 얼마라고 하지? 0도씨라고 하자. 아니야, 못생겼으니까 10도씨라고 하자. 겨울철에 서풍이 부는 데는 온도가 무려 10도씨나 된다. 이런 따뜻한 날이긴 한데, 그럼 얘가 1000m까지 올라가면 온도가 몇 도까지 떨어지게? 구름이 아직 안 생겼으니까 건조한 게 100m 한 2도씨니까 1000m 올라가면 10도씩 떨어진다. 그럼 여기는 0도가 된다. 근데 이때 딱 이 시점에 걸렸다 치자. 그럼 여기는 구름이 생기겠지. 그래서 겨울이니까 눈 내리겠지. 눈.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이건 습연한 상태에서 올라갔으니까 온도가 영하 5도까지밖에 안 떨어진다. 100m 0.5도. 그러니까 1000m에 5도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기온은 영하 5도. 근데 여기서 눈을 다 떨어뜨렸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올 땐 건조한 공기겠지. 그 건조 단열 감열이 적용돼서 100m, 아니 100m 한 1도씩, 그러니까 1000m 내려오면 10도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다시 1000m 더 내려오면 울산 내려왔으면 15도가 돼버리죠. 즉 똑같은 온도에 시작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소백산맥 넘어올 때 눈 다 내리고
딱 내려온 다음에는 일상 봤을 때는 온도 높고 건조한 공기가 든다. 즉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에 동풍이 불지 않는 한, 동남풍이 불지 않는 한 울산에 눈이 내릴 일이 없다. 슬프게도 학교 가야 된다. 자, 요게 요단어 끝이죠. 그래서 심화나 기타 등등 하고 싶지만 시간이 아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갖다 버리고 숙제 이번 주는 드디어 근데 양이 많지 않네. 129페이지까지 숙제. 그다음 열 기관과 열 효율 엔트로피 얘기다. 요까지 하면 연락하기 끝.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요 단어 그러니까 뭐였지? 여기가 열효율 이 부분은 좀 파행이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두 과정, 어머나 세상에 두 과정 등분하고 반대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자연현상의 비가역성은 되고 이게 가역변화, 비가역변화. 는 다 할 생각이 없다. 자, 그래서 이거 볼까? 가역 변화. 모양은 무슨 뜻일까? 가역 변화. 변화는 되고 가역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모양아. 가는 누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다, 그치? 가는 가능하다는 뜻이고 역은 거꾸로라는 뜻이니까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 즉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변화가 가역 변화라고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다. 근데 내게 그런 뜻이 한 줄 비워놨다면 저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치? 찾아봐. 가역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세상의 모든 변화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에너지가 많이 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찾은 사람 손. 진짜는 공기 정황이나 약차의 진역이라는 일정한 진도로 계속 진행한다. 그 전에 그 얘기를 안 했나? 이 얘기인데 외부에 어떤 변화가 남기지 않고 말을 정리했으면 이거다. 자발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변화를 가역 변화라고 한다. 지금 누가 억지로 일을 안 해줘도 그냥 가만히 냅둬도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간다고. 그럼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외부에 어떤 변화는 남기지 않고 라는 표현을 하는 거다. 즉 이게 가역 변화. 가역 변화에 얘는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건데 그딴 거 없다. 즉 자연계의 모든 변화는 비가역 변화다. 단 가역 변화에 가까운 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나 볼까? 마찰이나 저항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난 가역 변화. 그럼 마찰이나 분기 저항이 거의 없으면 가역 변화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자연계에는 비가역 변화 없다. 전부 다 가역 변화다.
자, 그럼 비가역변화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네. 자, 그래서 비가역변화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발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변화라고. 그 얘기는 일이나 에너지, 뭐 기타 등등을 때려 넣어야 된다라는 건데, 재밌는 현상이 있지? 제일 밑에 볼까? 잉크의 확산에서 나타난 비가역성. 첫 번째 그림은 잘 안 보이겠지만 잉크 한 방울 같은 거 초기. 근데 시간 지나면 점점 뒤에처럼 변한다. 그럼 질문이다. 맨 처음과 맨 나중 중에 에너지가 더 큰 쪽이 어디일까? 다시 잉크를 떨어뜨리자마자 하고 맨 마지막에 거의 골고루 퍼졌을 때 하고 언제 에너지가 제일 크게?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지구체는 떨어뜨렸을 때 왜 그렇게 생각했죠? 뭔가 나중에는 에너지를 사용 안 보일 것 같아서 나중에 어쨌다고? 뭔가 어떻게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잉크가 퍼지는데 무슨 분전으로 알아서 퍼지는데 그래서 답은 뭐냐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에너지는 똑같단 거다. 다시 잉크 떨어뜨리자마자 나중이나 에너지는 똑같다. 그럼 진짜 질문이 이거지. 에너지는 똑같은데 왜 원래대로 못 따라가죠? 즉 잉크가 퍼지는 현상이나 다시 잉크가 모이는 현상이나 연료값 제일 고축으로 따지면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퍼지는 거랑 거꾸로 돌아온 거랑 연료값 제일 고축이 유배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잉크는 퍼지기만 하고 원래대로 되돌아오질 않을까? 얘가 진짜 맞는 질문이야. 즉 주변에서 일어나는 꽤 많은 현상,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아까 상태가 되돌아왔다 그치? 시간이 미래로 왔지? 질문이다. 아까 전에 이 상태에서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랑 이 교실 내에 총 에너지는 어느 쪽이 많게? 같아요. 별 차이 없을 거다 그치? 전기 에너지 좀 쓴 거 같긴 한데 근데 왜 아까처럼 안 들어가지? 즉 시간을 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지? 에너지는 어차피 똑같은데 네? 이게 비가역변화다. 즉 에너지가 똑같은데 왜 도대체 거꾸로 안 돌아가냐?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든 뭘 쓰든 아무것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엔트로피다. 뒤에도 비가역변화 얘네. 자, 얘는 재밌으니까 얘는 보고 엔트로피 얘기하자. 자, 그래서 비가역변화 얘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상자에 작은 구멍 뚫어놓고 거기에 분자를 A, B 나눠서 넣어놓다. 이것도 에너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만약에 처음엔 모든 기체가 A에 갇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전부 다 A에 갇혀 있을 때랑 A, B에 골고루 퍼졌을 때 입자의 온도 에너지는 언제가 더 클까? 총 에너지는 똑같죠? 온도가 똑같으면. 그럼 왜 시간 지나면 A에 있던 게 A, B에 골고루 변하기만 하지 B에 있던 게 A로 몽땅 다시 모이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비가역변화라고 한다. 그렇다면 다시 지금까지 찾은 연력학 제1법칙 가지고는 이게 왜 A가 B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데 B가 A랑 모이는 현상은 안 일어나는가? 이걸 설명할 방법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제안된 게 엔트로피라고 해서 자, 이 엔트로피는 뭐냐면은 제1법칙에 위배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비가역 변화는 방향성이 있는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금 물었던 그놈의 비가역 변화는 왜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은 어딘가?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연력학적 함수다. 보통은 약자를 S라고 쓰는데
보통 S라고 쓴다. 제정신 바뀐 사람이. 자, 어쨌든 그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이거 독일의 물리학자인 클라우지우스가 최초로 열역학적 현상이란 걸 알아냈다. 근데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 클라우지우스의 정의, 이런 열역학적 정의라고 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 원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엔트로피의 변화는 온도가 똑같을 때 그 개가 열을 얼마나 받았나 라고 하는 거가 정의가 되는 거야. 책에 T분의 Q라고 정의되어 있냐? 혹시 따랐다? 의미는 똑같을 거야. 거기 Q는 열이 아니라 개가 가진 열이 아니라 개로 이동하거나 빠져나간 열이야. 그래서 저는 그 이동한다는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정의한 것 뿐이고, 얘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델타 S는 개의 엔트로피 변화, 델타 Q는 개로 이동하는, 개에서 이동하냐고 할까? 그게 더 맞겠네. 아니야, 개가 맞는 말이야. 개로 이동한 열이다. 즉 개가 열 받으면 엔트로피가 증가, 개가 열을 잃으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 이런 뜻이고, 이 T는 그냥 절대음수. 이건 개의 절대음수겠지. 자, 이렇게 열각적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다. 아니, 클라우지우스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 그 얘기는 열을 이동한 부분 엔트로피가 증가한지 감소한지 알 수 있고, 그 열이란 거야 정체가 개의 불규칙한 열 운동 에너지니까 불규칙한 무언가가 들어오면 델타 S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저게 맞는지 잠깐 검증. 클라우지우스가 저렇게 열학적인 정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열은 공원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자, 중학교 때 1편 배웠던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그 다음 이번엔 열을 배울 때도 이 얘기 배웠을 거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고. 그럼 질문이 이거지. 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데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 안 할까? 똑같은 질문 해볼까?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전과 후 총 에너지는 어느 쪽이 많게? 당연히 한 놈이 잃은 만큼 한 놈이 얻을 테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못할까? 라는 질문으로 얘를 한번 검증해보자. 나도 모르게 하자. 결국 나도 모른다. 왜냐면 열의 이동 방향을 너네가 정할 거거든. 1에서 2로 열이 이동한다고 할까? 2에서 1로 열이 이동한다고 할까? 너네가 정해라. 1에서 2 손, 2에서 1 손. 손 안 하는 사람 손. 자, 그래서 열이 이렇게 이동한다 치자. 그럼 배운 대로라면 당연하게 T1이 온도가 높을 것 같아. 난 T1이나 T2나 어디가 온도가 높다고 얘기 안 했다. 다만 이 방향성이라는 게 이게 방향성이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엔트로피가 증가, 즉 델타 S가 양수가 되는 방향이 결국 자연계의 비관변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닌데 델타 S가 양수되면 자발적이라고. 그 다음 좀 더 정확히 얘기해 고립계에서, 즉 여기서 열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빠져나갈 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무시하자. 그런 다음 얘의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1, 얘의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2. 근데 확실한 건 뭐지?
걔의 총 엔트로피의 변화는 1번의 엔트로피의 변화하고 2번의 엔트로피의 변화의 합이다. 그런데 이게 자발적이다 하는 건 이 엔트로피가 증가했어야 양수라는 걸 보이면 되겠지. 그럼 아주 약간의 열 이동할 때는 T1이 안 변할 테니까 델타 S1인 T1분의 Q가 빠져나가나요? 마이너스 Q네. 델타 S2는 T2분의 플러스 Q 열을 받았죠. 즉 1번은 엔트로피가 감소, 2번은 증가했을 건데 지금 목적은 이거 두 개 다 나는 거니까 따라서 델타 S는 T1분의 못생겼다. 얘를 바꾸자. T2분의 Q 빼기 T1분의 Q가 될 건데 자발적인 방향이라는 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겠죠? 그럼 Q는 똑같으니까 날리까? 결론이 뭐죠?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이 0보다 큰 이유는 뭐죠? T1하고 T2 중에 누가 크다는 뜻이죠? T1. 즉 누가 온도가 높은지 모르고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열 방향 이렇게 T1에서 T2로 넘어간다라고 하고 엔트로피를 적용해가지고 풀어보니까 결론 이렇게 된 이유가 온도가 T1이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왔죠. 즉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라면 초딩이고 중딩이고 고딩이고 똑같이 배웠는데 결론을 적용하면 뭐지?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이 좀 늦긴 했지만은 이렇게 정의를 해볼까? 열역학적으로 자연계의 비가역 변화의 방향은 사실 비가역 변화인데 이 법칙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거꾸로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 방선 설명하기에 엔트로피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그 오리개 이거 내가 안 틀리려고 쓰는 말이고 그냥 개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총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이런 게 결국 비가의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선 저 클라우디우스의 정의 말고 몇 가지 정의를 더 배우긴 하겠는데 지금 더 배우기엔 시간이 다행히 모자라고. 그래도 열역학 제2법칙까지 끝내자. 열역학 제2법칙은 사실은 꽤 많은 형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개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자발적 변화의 방향, 그러니까 비가역 변화의 방향이라는 거고. 그 다음 131페이지 맨 밑에 열역학 제2법칙은 클라우디우스 표현이 있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간다. 끝! 또는 자발적으로는 저온에서 고온으로 흘러갈 수 없다. 사실 엔트로피, 그 클라우디우스가 연구한 그 부분 중에 일부인데 즉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이유가 아까 정리했듯이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의 첫 번째 표현이다. 요거까지. 아이고야. 31일. 목요일. 오케이. 옆에 더 맞춰나갈까? 내가 시간 착각하고 있나? 아니 헷갈려. 맞는데? 오케이 고생하셨음.